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는 여건상 추경이 어려워 내년으로 2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죄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2박 3일간의 충청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검증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막바지 인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요소수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말수.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대장동 특검 수용 관련 입장,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MZ세대 표심과 여야의 소통 행보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사실상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엎은 것이 아니라 무리한 측면이 있어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억지 주장으로 밀어붙이려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돌변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대해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책을 엎은 것이 아니라 추가 세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2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9조에 달하는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건상 바로 추경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다만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 추계가 50조 원 차이 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송 대표는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를 당청과했다고 발언했다가 당정으로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사전 교감서를 일축하며 대선 후보의 더 나은 공약과 비전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후보님께서 어떤 제안을, 비전을 또 제시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모두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억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국민 눈치 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눈치 보기 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매표용 전국민 지원금에 매몰돼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울경에 이어 두 번째로 충청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가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히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역에 투자는 기업에서,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정부가 적정하게 지원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저녁에는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현장 방문에 이어 대전 시내에서 청년들과 길거리 만남을 가지면서 청년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내일은 충남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모레는 충북에서 전통시장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또 오늘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량 감면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당내 윤 후보 검증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발사주 태스크포스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윤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모를 비롯한 가족 의혹까지 전방위적인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가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다음 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말 선대위 인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반려동물 산업박람회인 K-펫페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표심 잡기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대위 구성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선대위 합류를 놓고 총괄선대 본부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견을 보여섭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윤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의 김한길, 김병준 인선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인간적 친소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김병준 교수와 김한길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안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모시려고 내가 한 거지 뭐 무슨 인간적인 친소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윤 후보는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다며 한중 관계가 보다 발전하길 기대했습니다. 또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제가 집권을 하면은 그 한중 관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대화, 소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이어 윤 후보는 국내 대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인 K-펫페어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로부터 반려동물 정책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7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장성민 전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특히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며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청년 공약으로 토지 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서울대과학대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철도를 이용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철도 지원 예산은 북핵 고도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 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남북협력기금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모든 남북 협력 사업이 북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도로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북한의 군용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통위에선 최근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일 공동회견에 불참한 데 대해 일본의 외교적 결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등 외통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김창룡 청장의 독도 경비대 격려 방문은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밖에 외통위는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27개국의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이 참여하는 APPF가 다음 달 대한민국 국회 주최로 열립니다.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는 만큼 국회가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 준하는 아태지역 의회 포럼 APPF는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데 특히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게 돼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총회엔 캐나다와 러시아 등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참여하며 이 중 9개국의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참석해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의 의장 참석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총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로 박병석 국회의장도 팬데믹 극복을 위한 아태 지역의 협력 증진을 희망했습니다. 이번 제29차 APP 총회에서 다시 만나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사회 위기의 극복 방안을 공유하십시다. 이는 영내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주부터 사전 화상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올릴 총 13건의 결의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결의안에는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의회 외교 협력을 주도할 기회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심사를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남북 국회의단 등 정책 목표를 저희가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화상회의에서 조율된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은 APPF 총회 마지막 날 최종 채택될 예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회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검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 간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당 전문위원회 업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현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뉴스 제휴 평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평위가 세운 송고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포털에서 퇴출된다며 누가 그 위원회에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언제까지 포털과 언론사가 주종관계로 머물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시민의 언론을 틀어지고 있는 포털에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역할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합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극복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즉석 질문이 자유롭게 오가는 방식이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고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심의 동향을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이제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이제 누리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 결과마다 편차 차이가 이제 좀 있는데 네. 이 결과 이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고 또 눈여겨 볼 만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13.2%포인트로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됐기 때문에 네. 오늘 현재 분석 시점으로 비교해 본다면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런 조사 네, 결과가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네, 자동응답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 이른바 윤벤션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윤석열 후보의 높은 지지율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또 한 조사 결과를 그냥 마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원 조사로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요. 네. 이 조사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직전 조사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서 두 후보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 차예요. 아, 뭐 저거는 뭐 차이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걸로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뭐 깻잎 한 장 차이다. 네, 네. 이럴 때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 4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는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자동응답 조사 결과와는 좀 추세가 달라요. 예. 그런 이유는 네. 직전 조사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 원인은 좀 불명입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더 많이 네. 참여를 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한 네. 1000여 명 정도인데 1000여 명 정도의 조사 완료자 중에서 지난번 조사, 직전 조사에서는 한 260여 명이 진보 성향인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3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여 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뭐 유리하게 지지율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한 주나 한 주 더 정도, 네. 한 2주간 정도 앞으로도 더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예. 뭐 지지율이 얼마 나왔다를 떠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도 그렇고 네. 이 4개 MBS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20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네. 30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지금 네.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치열한 행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20대를 만나면서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좀 네. 유예해 주겠다. 네. 그리고 20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20대에게 호소를 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네. 30대의 경우에도 연끌 비투를 해서 부동산을 지금 구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깎아주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대가 좀 솔깃한데 더 중요한 건 예. 자동응답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도 그렇고 면접은 MBS 여론조사도 그렇고 20, 30대의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또- 보통 이제 뭐 네. 2030에서 이제 MZ 세대를 묶었는데 그 안에서도 20대, 30대가 그렇죠. 표심이 따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군요. 따로 이제 구분되는 것도 구분되는 것이지만 20대, 30대가 계속 움직입니다. 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주 전과 비교하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주간 리서치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드린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MZ세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여론조사 이제 그 결과가 상이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또 격차가 또 크게 났네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서는 조사 결과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다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알려드리면 11%포인트 그렇죠.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상영해서 양자 대결 결과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했지만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양자 대결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 조사 결과 어떤 여론의 비율과 비슷하냐? 정권 교체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권 유지 또는 정권 재창출 여론하고 비슷한 의견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이고,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막상막하일지라도 중요한 이 구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면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로 투영되는 연결되는 결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조사가 더 높다 보니까 그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뭐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또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정권 교체 여론, 또 정권 유지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추세를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여론조사가 또 하나 특이할 게 그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50% 지지율을 넘어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도 바로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대결할 때는 홍준표 전 후보와 대결을 할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오롯이 윤석열 후보로 옮겨가지 않았지만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일단 컨벤션 효과가 작동되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도 이제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좀 큰 수를 지금 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종결 시점인 12월쯤이면 박스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래 이 대선을 앞두고는 12월 말, 연말, 연초에 요동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이전에 2012년 대선까지는 12월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월 달에 실시되는 대선에 이 영향을 어느 시점에 주냐면 12월 말과 연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권 교체 여론이냐 이 구도, 정권 유지 여론도 변하게 되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장동 관련 이슈도 일단 특검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새로운 이제 정책, 비전, 공약으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전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른바 MZ세대, 또 여성, 중도층 가장 중요한 확장성이 필요한 지지층들이 유권자층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연말, 연초에 이른바 대선 후보 지지율 빅뱅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카드를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뭐 막판에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향후 또 당과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일단 그 정당 지지도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38.5%, 더불어민주당이 27.7%로 나타났고요. 열린민주당도 6.1%거든요. 이걸 뭐 산술적으로 산수 차원에서 더해보더라도 30%가 넘는 지지율이 되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진보 진영을 더 결집하는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는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더 붙어있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36%, 또 열린민주당, 자 열린민주당 지지율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 33%입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이 뭐 3%든 또는 지지율이 6%든 합해지면은 박빙이든 역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진보 이념 성향으로 진보 결집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중도층에 얼마만큼 확장성이 될 거냐. 보탬은 될지만 판 전체를 완전히
결정 짓거나 결단 내리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도 우선 이 자기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과 연대가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외연 확장까지 갈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다음은 이제 끝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정권 심판이냐, 구도입니다. 네, 정권 재창출이냐 말씀하셨는데, 네. 보시면서 말씀해 이 주시죠. 구도가 중요한 것이 네. 지금 11월 첫째 주 보면은 54%가 정권 교체인데, 자 2주, 3주 차가 지나면서 조금 좁혀졌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여론이 좁혀질 때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 구도는 더 치열하게 박빙으로 전개된다. 네. 그만큼 선거의 후보의 지지율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구도,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이나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지층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부동산 관련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면서 다른 비전이나 공약이나 또는 정책을 제시하느냐, 그것이 또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을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이 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도 있겠지만 얼마만큼이나 임기 마지막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선거 전까지 이 12월 1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경제 이슈 그리고 부동산 이슈 또는 요소수 이외의 남북관계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부분도 이 구도,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그만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간 리서치 시청자, 애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네. 우선 이번 선거는 강력한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팽팽한 이념 전쟁이 앞으로도 더 벌어질 성격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만큼 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구도를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프레임 전쟁 뭐 늘 나오시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 대통령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인식이 그 양강 구도에 있는 그 양 후보한테 또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또 막판 지지도가 두 후보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변수로 또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MZ세대도 중요하지만 50대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팽팽한 대결에서 한 표라도 더 넣어야 되는, 겨냥해야 되는 세대가 MZ세대가 아니라 50대가 오히려 답일 수도 있다는 것도 네. 후보들 또 후보 선대위에서는 유심히 우리 방송을 또 보시면서 전략을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지지율이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12월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9일 시사를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자택 방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윤 후보 측이 선대위 합류를 요청하면서 연신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윤 후보의 전화도 받지 않고 철벽을 치면서 1일 1 공격으로 윤 후보에 대한 혹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게 가장 난처한 사람 이준석 대표가 결국 나섰습니다. 최근 홍 의원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변화하시기 좀 앙금을 좀 털어내는 시간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네. 분명히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저희 이준석 대표하고는 미팅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서로 대화를 나눴을 때 네. 저희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언제 어떻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찾아가셨대요, 대구로. 집으로 찾아온 이 대표에게 홍준표 의원이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킬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홍 의원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자신은 대선판을 떠나 새로운 청년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오픈 사흘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의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도 홍 의원은 조강지처 버리고 새살림 차렸는데 조강지처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본댁을 지키고 있어야 할까요? 라며 선대위 합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 표심이 중요한 만큼 당 안팎에서 홍 의원을 찾는 목소리가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당대표가 직접 집을 찾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은 홍 의원의 마음, 과연 언제쯤 풀릴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 후보들도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11월 19일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이 지난 2000년 11월 19일에 처음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15회째를 맞는 올해 여야의 대선 후보들도 아동학대 예방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배제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영아 살해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68년 전에 만들어져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해온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심 후보는 이제 우리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키즈존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 관련 예산 증액과 학대 아동 쉼터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직전인 이달 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과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4만 건,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라고 하죠. 대선 후보들의 약속이 꼭 실현돼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깜짝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사실상 철회를 했고 또 대장동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방향 전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네, 일단은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60% 정도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찬성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민심을 거슬러서 정책을 내거나 공약하는 게 굉장히 힘이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수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산 같은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못했는데 세수가 더 늘어나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좀 더 세목별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에 우리가 6조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장동 특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대선에 이제 앞서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후보의 강한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지율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좀 급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에 이렇다 할 지지율 상승 모양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대장동 이슈에 굉장히 많이 희석된 것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김혜영 씨 낙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들에 올리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이 재난지원금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여론조사들 보면은 뭐 70% 정도가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60%가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서도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율 상승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이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 야당의 특검 요구를 계속 부인만 하고 반대만 할 경우에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좀 수용을 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회 어떻게 보면은 뭐 지적도 있지만 여론에 순응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에게 이번 결정이 실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은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년 넘게 계속 싸웠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대표로서 사실 국민의힘의 정책이 맞았다라고 손을 들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던 본인의 슬로건이 굉장히 무색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면은 유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조금 득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장점이 뭐겠습니까? 추진력,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관철한다라는 방식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어필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건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장에 약간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라서 저는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에서 이것이 득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이번 기회로부터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다. 네,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뭐 물론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모든 정책들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불도저처럼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사실 옳고 그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거는 그러다 하면은 흑백 논리로밖에 뭐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물론 본인의 가치,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정말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도 국민 여러분들이 반대하면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정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정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사실 국민들한테 많은 지탄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꾸준하게 그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도 야당의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많은 지적들을 해왔었거든요. 그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약간 말하자면 국가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결국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지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된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도 밝힌 이후 어제 오늘 여야는 특검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십시오.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제 와서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국민 눈속이기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대장동 특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데 민주당 입장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도 이제 포함을 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 어디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사 범위에 관련돼서는 저는 모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모두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게 차도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이 추천한 특검으로 이재명의 대장동만 수사한다? 그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죠. 정말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조건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수용한다면 국민의힘에서나 민주당에서나 특검을 진행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회피한다고 회피해지겠나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죠, 지금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민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고요.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들이 검찰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거 의혹이 되는 부분은 다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특검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말에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 후보의 말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든 이후에 특검이 발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만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 자체가 설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특검을 주장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화답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특검과 관련돼서도 빠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네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에 이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셨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신데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자. 이거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펼치셨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 어떤 사건은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의견 전체가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 전체가 지금 특검을 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견해를 가지고 국민의힘 견해 전체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특검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계속 검찰 수사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가 사실 국민들한테 끊임없는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까지 대거 걸리면서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비판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수사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특검을 빨리 띄워서 빠르게 수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장동 특검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앞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선대위 출범 보름 만에 쇄신과 또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을 놓고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여야 선대위를 둘러싼 진통들이 있는데요. 2030 청년층의 참여나 역할이 좀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당내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얼마 전에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대위에 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선대위가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물론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180석의 이렇게 거대 여당이 됐고 뭐 지금 160 몇 석으로 줄었지만은 전례 없는 굉장히 큰 선대위가 꾸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진 만큼 관료화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캠프를 비대화시킬 게 아니고 저는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우리 보면 이준석 당대표 당선도 뭐 조직이나 큰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좀 슬림하게 일하는 선대위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아직 선대위가 발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가 얼만큼 전면에 나서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준비할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관련돼서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내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결국 선거가 귀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사실 사람만 많다고 해서 선거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간결하고 기동력이 좋은 선대위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선대위, 이 간에 좀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약간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번 그 대선에서는 20, 3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20대에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20대 상승, 30대 이제 하락인데 2030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양 후보에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걸 유의미하게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또 갈리는 부분에 그 이유가 될 원인이 되는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김재섭 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배 소장님께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대, 30대 결이 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는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좀 이질적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뭐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면이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가장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면이거든요. 최종 후보가 된 이후에 사실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대의 지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20대, 30대 젊은 당원들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젊은 당원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대 한정에서 보면요. 얼마 전에 아주경제신문이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4%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39%였단 말이죠. 5% 정도의 차이의 간격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20대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결국 홍준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원팀이 되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 일정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 잡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말실수가 줄어들었죠. 말을 안 하니까 말실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치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거가 계속되면은 지지율 또 추이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AI 전우치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MZ세대는 진영 논리보다는 실리를 좀 따지는 그런 세대인데 이런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대, 30대는 제가 생각했을 땐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주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소방차인가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측면이 있고 저는 이렇게 20대, 30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접촉면을 넓히고 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뭐 커뮤니티나 뭐 밖에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방차는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방차는 뭔가요? 뭐 메타버스처럼 뭐 네. 현장에 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대, 30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은 뭐 결국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코스프레는 사실 20대, 30대한테 더 큰 반감만 살 뿐이고 실제로 어떤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연금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연금이라는 게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만큼 나의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눈치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연금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하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함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도 표가 많은 집단이죠. 50대 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20대, 30대 표를 얻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맛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대장동 특검 수용,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MZ세대 표심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엔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